다음은 경희대학교 백종원 교수님께서 코로나 2년 우리나라의 자살 예방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회 자살 예방 포럼의 국제 세미나에 와서 항상 우리말로 발표할 때가 정말 좋은데 오늘은 이제 세 분의 국제적 기여를 하고 있는 이제 한국 분들의 말씀으로 코로나 이후에 미국과 영국과 호주의 현황을 들어볼 수 있어서 저에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에 것들과 함께 또 우리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우리 오징어 게임이 이제 세계적으로 넷플릭스 1위를 한참 동안 달렸는데요. 그 옆에 보시면 응답하라 1988 저 드라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재밌고 이제 감동적으로 봤었는데 저 응답하라 1988이 저하고 동갑이었거든요. 1970년생들인데 저의 아버님, 부모님 세대는 아버님이 7남매였습니다. 저는 이제 동생이 하나 있고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거는 대개 4인 가족이 이웃과 함께 웬만한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따뜻한 유머 있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오징어 게임을 보시면 저기서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 거는 외국인 노동자 알리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혼자 살거나 아니면 노모 한 명을 모시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서 뭐 실업이나 위기에 빠지면 순식간에 위기에 빠지는 게 지금 응답하라 1988 1980년대와 2021년 대한민국의 차이입니다. 멀쩡한 국민 누구나 몇 가지 스트레스 요인이 겹쳐지면은 위기에 처한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죠. 그걸 보여주는 게 저건데요. 1998년만 해도 부모가 아프시면 누가 모시냐? 90%가 자식, 뭐 아마 큰아들 뭐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근데 저 대답이 이제 지금은 30%가 안 됩니다. 그 사이에 그러면은 국가와 사회라는 응답이 50%를 넘어섰고 한 번 더 눌러주시죠. 그 기간 동안 노년을 준비할 시간도 여유도 필요도 느끼지 못했던 세대의 그러니까 노인 세대의 자살률 증가가 20년간의 한국의 자살률 증가를 견인했었습니다. 이게 2011년에 피크를 치고 뭐 맹독성 농약의 생산과 배포가 다 중단돼서 조금 떨어졌지만 저런 이제 변화의 와중에 우리가 있어 왔고 그새 우리는 41%의 국민이 혼자 사는 나라에서 살게 됐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OECD 국가 중에 지금 우리가 자살률이 1위인데 거꾸로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꼴등인 나라이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기에 힘들 때 너 주변에 도와줄 사람 믿고 막 얘기할 사람이 몇 명 있냐고 물어보면은 우리나라가 OECD의 최하위인 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보이지만 지금은 그게 1, 2, 3, 4위를 다투는 북유럽 국가들 앞에 우리 이용인 선생님의 강의에도 나왔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1980년대 중후반에 자살률이 우리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3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때부터 결국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만드느냐, 정신건강의 서비스의 접근성을 어떻게 높이느냐, 그다음에 보건이나 의료나 복지의 서비스에 연결하는 그런 공동체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가 지금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10만 그러니까 3만 불 시대에 주어진 미션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심리부검 자료로 우리가 자살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살자가 커다란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심리부검 결과가 알려주는 거는 보통 생애 스트레스 사건 4개가 겹쳐 있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누군가는
실업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우울증에 빠지고, 누군가는 승진을 해서 축하를 받았는데 기대를 충족 못한다는 것 때문에 관계가 나빠지고, 또 그러다가 우울증이 생기면서 최악의 선택을 하는, 이 네 가지가 연속된다는 것은 다른 한편에서 가장 도와줄 네트워크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국민 누구도 저게 네 개가 연속되면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실제 심리부검을 하다 보면 굉장히 촉망받던 직장인 또는 군인, 학생이 두세 달 만에 위기에 빠져서 최악을 선택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는 우리가 자살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은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은 빨리 발견해서 지원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 사회를 좀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자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보십시오. 그 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5년간 전국의 지금 통계청, 뭐 핀란드 같은 나라는 심리부검을 인구가 500만 명밖에 안 되니까 전수 심리부검을 했지만, 저희는 이제 경찰청의 자료들을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찾아가서 저걸 분석해 봤더니 생각보다 상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건강 자료를 또 보험 자료를 붙여봤더니 경찰이 현장에서 판단한 거 플러스 건강보험 자료로 실제 이런 분들이 이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를 더했더니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자살 사망자가 36%더라. 근데 치료받지 못한 사람까지 합치면은 더 높을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경제 문제, 또 신체 건강 문제, 그게 우리가 흔히 하는 3대 원인인데, 물론 이것들은 굉장히 복합적일 것입니다. 거기에다 이제 건보 자료를 붙이니까 이게 소득을 할 수 있었더니 확실히 의료급여 구간에 어려운 분들이, 저소득층이 더 위험했고, 또 실제 변화가 있는 시기, 높다가 떨어진다든지 변화가 있을 때 높아진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이렇다는 것은 결국 그때에 조금만 더 빨리 발견했다면 우리 사회에 그동안 매년 큰 이슈가 됐던 자살에 대한 보도를 보면 이후에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재난 지원, 위기 지원 서비스, 뭐 치료비 지원 서비스, 이런 게 열 몇 개였다, 이런 보도들이 줄을 잇습니다. 근데 왜 그런 지원은 연결되지 못했을까? 결국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구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자살의 문제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누구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끔 5년간 지금 가장 아픈 기사 중에 하나인 뭐 영아 살해 후 자살이나 가족 살해 후 자살, 네 명이 생명이 동시에 있는 이런 사건들이 평범한 중사층도 몇 개의 스트레스 사건이 연속되면 누구든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위험 사회가 됐다. 근데 그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과 시스템의 최하위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에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주십시오. 예,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이제 이 자살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회의 문제로 볼 때, 우리나라도 이때 드디어 올해 유엔이 인정한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 의미가 아마 이런 국민의 생명의 문제를 사회의 문제, 또 국회가 이렇게 다루는 것이 또 중요한 출발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 국회 자살 예방 포럼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 또 도와주신 안실련이나 교통 안전으로 1990년대 초반에 13,000명대 후반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나라를 이제는 3,000명 미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살 예방에 관련한 예산은 저기 있는 안전공단 하나에도 못 묻히는 상태고, 지자체에 보건복지부에는 자살 예방 정책과가 위에는 생겼는데 지자체에는 담당 부서가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담당자도 여러 가지를 맡고 있는 중에 하나를 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또 지난달에 되게 의미 있는 조사가 이제 안실련에서 국회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이제 생명존중 추진활동 신체 조사로 전국의 지자체를 조사했는데 결국 이 자살 예방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지자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기에 빠진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구조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 자살예방법 3조에 나오는 이게 그 문장입니다. 근데 그게 실현되려고 하면 지자체의 이런 단위가 또 여러 부처가 협력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에는 아직도 미약하고 지자체 예산의 0.017%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앞에 생명존중희망재단의 5년 분석 보고서를 사실 잘 살펴보면 전국의 지자체마다 그 지자체에 맞추어서 할 일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이런 이제 과학적인 분석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할 방향은 이제 우리가 이미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에 왔습니다. 결국 이게 어떻게 실행될 것이냐인데 보십시오. 앞에 보시면 지금 앞에 세 분이 다 이야기한 것 중에가 자살 시도자나 이러한 정신응급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앞에 다 세 나라는 다 뭐 선진국이라고 친다고 해도 여기 대만만 해도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자타의 위험이 있는 사람을 국민 모두가 신고할 의무가 있고 경찰과 소방은 이분들의 이송의 의무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살 시도자를 지자체의 사례관리자가 집으로 찾아가서 연결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전화 오는 사람에게 전화만 받고 소개만 할 뿐 찾아가는 서비스로 연계되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치료비 지원도 아직까지는 민간 생명보험사회공헌 재단 등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건강의 문제는 이미 앞에 보신 것처럼 다 비슷합니다. 우울증 고위험군이 20%가 넘고 전반적으로 악화된 건 모든 나라의 공통인데 다행히 이제 자살의 뚜렷한 증가세는 우리도 없습니다. 좀 보시면 다음에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세 달마다 조사를 했더니 통계가 나온 이래도 저런 통계는 저희도 처음 봤습니다. 우울증 고위험군이 20%를 넘고 젊은 층이 더 영향을 받고 있었고 다음요.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자살을 생각하는 국민이 17%다. 어떤 역학 조사에서도 본 적이 없었고 당연히 젊은 층이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젊은 층이 더 많이 받더라. 또 이때의 취업이라든지 비정규직 서비스 비율이 높아서 더 그렇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것도 세계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했지만 다행히 2020년 그리고 2021년의 잠정치도 올해 3월에랑 4월에 살짝 늘었다가 전보다 지금 줄고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까 블랙덕 인스티튜트의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재난 시기에 모두가 힘들 때는 차라리 다 힘드니까 받아들일 수가 있더라.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자살이라는 게 계절적으로도 가장 추운 겨울에 적다가 봄에 늘거든요. 남들은 다 좋은 것 같은데 햇살을 받는데 나만 외롭고 버림받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을 때 더 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기가 더 힘들 수 있고 지금 2년이 지나서 너무나 지쳐가는 이 시점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게 비슷한 생각들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준비는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이제 호주가 앞에 이용인 선생님도 설명해 주셨듯이 2020년에 17조 원,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이제 국가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 투자했습니다. 늘어서 투자했습니까? 늘지 않았는데도 선제적으로
오늘 이제 국민의 생명 차원에서 투자를 진행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고요. 다음 주십시오. 이거 시사해 볼 만한 겁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은 그리 늘지 않았는데 지금 통계들이 다 안 잡혀서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은 작년 가을에 확 늘었었는데 그래도 일본의 경찰청 통계로 보건복지부가 분석을 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이 작년 10월 같으면 저기 45%가 늘었거든요. 누가 늘었냐 했더니 20대. 그 다음에 가족이 있는 여성이더라는 거죠. 있다는 거는 아이나 부모를 모시고 사는. 그리고 비정규직. 이렇게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코로나 시기에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집단들이 자살에도 가장 취약하고 이게 아직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예,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 전화를 통해서 우리가 작년에 생명의 전화나 1393 자살 예방 상담 전화에 전화가 70% 폭증하고 다 이런 전화들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한 거죠. 전화를 통해서. 근데 결국 그 전화가 전화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에 손혜인 선생님이 발표하신 뉴욕주에서도 이분들이 전화를 하면 그 다음에 집으로 찾아가는 응급 또는 방문 서비스가 연결이 되는 것이 지자체의 책임하에 돼야 실질적인 자살 예방으로 이 작동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한 발 더 나갈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 보십시오. 이게 대만만 해도 지금 이 현장에서 이게 꼭 입원을 해야 되는 정도로 자살 위험이 심각한 건지 좀 지켜봐도 되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공공병원의 정신과 의사가 전화도 받고 출동도 해서 경찰과 소방을 지원하더라. 이게 1970, 80년대면 가족이 형제자매 10명이 가족이 안 좋으면은 손잡고 도움을 요청하러 갔을 겁니다. 지금 이 핵가족 시대에는 이러한 서비스가 없으면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 자살 사망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4, 50대고 특히 4, 50대 남성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특히 소리내어 우는 법을 잘 배우지 못했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우울증이 생기면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더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일본에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통하던 방법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제 구청장이 자기부터가 1년에 2번씩 자살 예방 교육을 받고 그 시민들한테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맨 앞에 앉아서 주고 그 다음에 자살 예방만 상담하겠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모이겠냐는 거죠. 복지 문제, 건강 상담, 법률, 파상 신청 등을 다 같이 모아서 한 군데서 한다고 했더니 여기 찾아온 4, 50대 남성의 17%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더라. 뭐 이렇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지자체가 자시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서 위기에 빠진 사람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협력적인 방법으로 찾아낼 것인가를 더구나 이 코로나 시기에는 대면이 어려우니까 더 힘들지 않습니까? 함께 찾아 나가야 될 시점이고 투자가 필요합니다. 마음에 투자해야 됩니다. 다음 주십시오. 이게 또 알아야 되니까 이런 생명지킴이 교육은 영국에서 앞에 바가라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게이트키퍼 생명지킴이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해서 수백만 명이 수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명존중 희망재단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지금 보고 듣고 말하기를 비롯해서 다양한 생명지킴이 교육을 이제 온라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의미가 있다면 벌써 4년째 국회 자살 예방 포럼에 속한 59명의 국회의원님들을 포함한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이번 주 금요일 하려고 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미뤄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예산이 들지 않는 방법이 이렇게 의원실, 국회에서
또 사회의 리더들이 무엇보다 지자체장이 이러한 자살 예방 교육을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고 수료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분명한 메시지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영국 하원에서는 벌써 8년째 국회의 임직원에 대한 24시간 클리닉을 정신건강 클리닉을 설치해서 거의 10몇 프로의 직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부터 정신건강에 대한 어려움을 털어놓는 것이 괜찮다, 불이익을 받지 않다는 인식을 만드는데 이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주십시오. 앞에 다른 세 나라의 얘기를 들으면 좀 때로는 우리는 언제 저렇게 하나, 언제 저렇게 시스템을 갖추나 싶으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코로나에 이미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열심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다른 나라들은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이후로 완화 전략을 사용하지 코로나 환자를 지역사회에 가서 검사하고 추적 방역관이 가서 추적해서 주변에 알려주고 이런 노력은 중단한 지 오래입니다. 우리나라의 K 방역에 여태까지 하고 있는 게 바로 압도적으로 PCR 검사를 하고 방역관이 가서 이제 동선을 추적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치료를 무료로 하고 생활치료시설과 중환자실을 배치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그대로 자살을 생각하는 위기에 빠진 국민을 빨리 발견하고 사례관리자가 쫓아가고 그다음에 치료와 지원에 연결하고 찾아가는 것이 바로 그게 자살 예방입니다. 그 단계로 올라설 수 있어야 저희도 이제 OECD 국가 중에 1위라는 그 아픈 그 순위를 실제적으로 낮출 시점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이 개념이 바뀌게 되려고 하면은 이제 법부터 바뀌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개정안들이 올라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자살 예방 센터의 인프라에 대한 것도 있지만 개념을 일본의 자살 예방법 1조는 자살을 내몰린 죽음으로 정의합니다. 누구도 내몰지 않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책임이 사회에 있다고 보면 그 책임이 다 이행되지 못했다면 내몰렸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기에 빠진 사람에게 어떻게 찾아내서 도움과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에는 법적 판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꼭 있습니다. 더 이상 가족에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십시오. 그리고 특히 이게 2년이 경과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사람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지표가 나빠지는 쪽이 과로에 시달리는 보건소 방역진이나 또 의료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시기에 남들은 나아지는데 나는 더 절망하는 것 같은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또 장애인 문제라든지 특히 발달 장애인이나 시설 서비스나 갈 곳이 없는 상태에 있는 분들에 대한 것들을 꼭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예산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가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다음에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들이 좀 더 전반적으로 시행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예, 그래서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 많으면 어떻게 보면 안 되는데 저 중에 몇 개만 뽑으라고 하면 최소한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위기에 빠졌다. 그랬다면 응급실을 방문했다면 이분이 누군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만은 제대로 챙길 수 있어야 되겠다. 전국의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제 커버하는 비율이 500개 중에 이제 80개 정도니까 이걸 어떻게 올릴지 진지하게 고민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가장 취약한 고립된 노인이라든지 양육 부담이나 돌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고 휴먼 서비스에 종사하다가 해고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이게 온라인으로 이제 바뀌면서 실제 고위험군이 발견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제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함께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다음 주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변곡점에 있습니다. 3만 불이 되고 선진국이 됐지만 이 핵가족 시대에는 누구나 개인과 가족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위드 코로나로 좀 나아질까 했다가 다시 또 기대가 또 좌절될 때 또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또 겨울보다 봄이 위험하다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이 많이 느낄 수 있는 쪽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인프라가 또 취약한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전보다는 많이 달라져서 지금도 제가 계속 문자를 받는 게 1577 019 같은 정신건강 상담 전화로 전화할 수 있고 1393 같은 자살 예방 상담 전화를 24시간 또 정부가 회선을 늘리기도 했고 또 뭐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나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이 이제 일반 국민에게 연결해서 무료로 상담하는 서비스도 1년 넘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분절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 작동하려면 손발이 지자체에 있고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인프라가 그렇게 갖춰지지 못하고 그걸 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의 방역에 또 투여되어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지금 어려움에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이 작동할 수 있으려면 법의 개정도 필요하고 예산의 투자도 필요하고 최소한 기존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구조를 요청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작동할 수 있는 계기가 지금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